그럼 올해 분양하면 2025년도에 입주잖아요. 올해 그래서 분양 물량이 중요한 거예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언론은 뉴스를 생산해내죠. 뉴스는 어디에 있냐면 그냥 현상 파악이에요. 전망이 아니라.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할까요? 특이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의 건설사들이 이렇게 됐냐?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워질 때 그 어려움을 도와줬기 때문에. 강남이라고 그래서 그물을 짓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지금 현상은 가격 하락세가 굉장히 크다가 가격이 다시 회복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거래량도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또 무주택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 전망이잖아요. 사실은 미래 전망할 때는 현상 파악보다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다가 가격이 회복하고 거래량이 왜 증가했을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회복하면 시장은 거래가 다시 줄고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전망은 그렇게 좋진 않다. 가격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높고 거래량도 다시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폭락이란 단어를 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최근의 시장의 변화는 실수요자들이 일으키는 변화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집을 삽니다. 다시 가격이 오르면 다시 사지 않아요. 그게 실수요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재화가 시장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오른다면 실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일단 1차적으로 줄어들고 계속 수요가 없는 상황이면 매물이 증가한다면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결정은요, 매물이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어떻게 증가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측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망하기에는 매물 증가가 많아지고 다시 또 가격을 낮춘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재화하고 다르게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재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 수도 있는데 투자도 가능한 이런 재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명품백이요. 그런 재화가 사실 흔치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처럼 쓸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을 살려고 사는 사람, 내가 사용하려고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집을 투자를 하려고 사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가 실수요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투자 수요가 지금 시장에 없다. 없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크고 일단 대부분의 한국의 투자 수요는 갭 투자가 많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실수요인데 아까처럼 말씀드렸죠. 실수요의 특성은 뭐다? 가격이 오르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을 올리면서 사요. 왜냐하면 투자 수요는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사는 또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진짜 회복하고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자 수요가 유입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바닥에 다지고 바닥 다진다는 말은 추가적인 하락 없이 상승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했듯이 시장에 투자 수요가 유입돼야 돼요. 근데 투자 수요가 유입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2024년까지의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는 좀 어렵겠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거죠. 물론 여기에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혹시나 올해 갑자기 분양 물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킨다. 이러면 왜냐면 집을 짓는데 2년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올해 분양하면 2025년도에 입주잖아요. 올해 그래서 분양 물량이 중요한 거예요. 2023년에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2025년에 입주 물량이 줄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안 빠지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하방 경직성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어떤 상황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건설사들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과연 진짜 예측처럼 분양 물량을 줄일 건가, 아니면 용가리 통표처럼 그냥 분양 물량을 늘릴 건가, 이런 전망이 사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있어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매도 물량이에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죠. 근데 수요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투자 수요와 하나는 실수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이 중요해요.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공급이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에 결정하는 공급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 지금 내가 살려는 가격의 결정은 매도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결국엔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인데, 최근에 뭐 언론에서나 집값 바닥이다, 집값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특이한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매물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할까요? 특이하죠. 그건 뭐냐면 집값 전망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집을 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뭐 전국 할 것 없이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론에서 발표 안 하더라도 매도 물량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언론은 뉴스를 생산해내죠. 뉴스는 어디에 있냐면 그냥 현상 파악이에요. 전망이 아니라. 지금 가격이 올랐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현상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현상 중에서도 자극적인 거,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볼 테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다고 해서 기속 때리라고는 사실은 보장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자극적인 걸수록 뭐냐면 일종의 확증 편향을 일으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정보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전망을 하려고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볼 때 숫자만 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거기에서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워딩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숫자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숫자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사실 역전세 문제고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역전세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뉴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건설사들의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건설사들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부동산이 좋다면 뭐 건설사들이 왜 나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쁜 뉴스라고 보고 있고, 좋은 뉴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건 부동산의 경착륙, 그런 차원에서는 좀 좋은 뉴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다 나쁘다가 또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좋냐 나쁘냐는 거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사실에만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못해 최악의 사태 터지나,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건설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특히 그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사하고 조합원들하고 계약을 맺죠. 이 금액을 얼마에 내가 지어줄게, 그래서 지어다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분양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공사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원자료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런 변동성이 생기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조합원들한테 건설비 올려달라, 공사비 올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원천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계약을 이렇게 맺어놨는데 그 계약을 넘어서 돈을 더 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조합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시간이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빨리 아파트가 지어져야 새 집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데 이 새 아파트가 늦게 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는 공사비를 더 받으려고 하고 조합원들은 혹시나 늦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줄다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면 입주가 지연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쨌든 이거는 단순하게 건설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조합원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한국이 수익률이요. 건설 공사를 해서 버는 돈의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주택 사업을 빼면. 그래서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플랜트라든가 토목 이런 분야는 거의 돈을 남기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주택 사업은 사실은 그냥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거고 업황에 굉장히 달려 있잖아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돈을 많이 벌고 주택 가격이 빠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건설사들이 글로벌하게 비교해 보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왜 한국의 건설사들이 이렇게 됐냐?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워질 때 그 어려움을 누군가 3자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적자가 나면 회사가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안 팔리면 정부가 막 팔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정책 풀어주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스스로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맨날 좋은 것처럼 생각해서 땅도 비싸게 사고 이래요. 그러다가 미분양 나면 막 울어요. 사달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에서도 일부 사주기도 했잖아요. 이런 현상이 반복하다 보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혁신은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가 어려워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기르는데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맨날 잘했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잘못했을 때 꾸중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그리고 도와줘야지 아이가 옳은 방향으로 클고 잘했을 때 잘했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설회사라는 아이를 키우는데 잘하면 네가 잘해서야 라고 하고 못하면 에이 내가 도와줄게 잘했어 괜찮아 너는 우리한테 중요해 이런다 애지중지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혁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건설사들이 아직도요 돼지머리 올리고 고사 지내고 있어요. 운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글로벌하게 보면 한국의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다. 저는 건설사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했기 때문에 건설사도 다녔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게 건설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야 건설사들도 더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시장의 어려움을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사회적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건설 산업이 어려워도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지금 GDP에서 4%에서 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의 혁신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한 거죠. 아파트가 안 팔리면 막 팔아줄게, 도와줄게, 당장 뭐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당 최근 들어서 한 7, 800만 원 들어요. 짓는데. 강남이건 어디건 다 똑같이. 강남이라고 그래서 뭐 금으로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일부 마감재가 비싸지면서 오를 수 있어서 평균적으로 뭐 700만 원, 800만 원 들어요. 근데 그렇게 든 게 거래가 되면서 이제는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는 사실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원가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아주 시장이 업하기 좋을 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는 80% 초반대 원가율이고요. 아주 나쁠 때는 뭐 90% 초중반대까지 올라간 경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 원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비입니다. 그럴 거잖아요. 땅에다 짓는데 거기에다 물론 뭐 철근, 시멘트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단일 품목으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건 토지비, 용지비거든요. 아파트의 수익이 안 난다는 건 가격을 만약 올리지 못한다면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에요. 건설사들이. 그래서 가격을 못 올리면 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건설사한테 있는 거예요. 뭐 철근 가격이 오르고 시멘트 가격이 올라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 못하고 시장은 계속 오를 거야.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라고 예측하고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싼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면밀하게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뭐 철근이나 시멘트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보면요. 아무리 많이 쳐줘도 8% 4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가격이 뭐 3, 40% 올랐다고 해서 분양가는 계속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좀 위축되고 분양시장이 하면 땅값도 싸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원가 구조상 물가가 올라서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는 그런 선입견을 좀 틀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가는 정해져 있고, 그죠? 아파트를 짓는데 이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땅도 이미 사놨고, 뭐 시멘트나 아니면 기타 건축자재 금액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익을 계산할 때는 내가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비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은 떨어지겠죠. 근데 심지어 미분양까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양이 나면 이 분양가를 할인 분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가보다도 싸게 팔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역마진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수익률. 이미 그런 걸 저희가 과거에 한 10년 전에 경험을 했었고, 그런 현상이 미분양이 증가할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건설사들이 일부 언론사를 또 보유하고 있고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건설사인데 막 건설사들 나쁘다, 주택시장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일부 악의적인 언론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기사들이 너무 현상 파악에만 주목하고 또 현상 중에서는 자극적인 이슈들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의 참여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들의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지 이게 되게 악의적으로 저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뉴스의 기본적인 속성, 이게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려볼 필요가 있고 그걸 또 골라낼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머니인사이드 보는 거 아닙니까? 강남 불패는 없어요. 실제로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 많아요. 돈만 있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세금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뢰가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도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빨리 시장에서 퇴출돼야 돼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18만 호 이상 입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입주가 된 건 역사상 처음인 일이에요.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 투자할 때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입지가 좋은 건 계속 오른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시점과 시장의 시점이 이렇게 교집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이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를 측정하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는 전세도 많기 때문에 또 실거래가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천조 규모 정도로 추정하지 이렇게 산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중요하냐면 금융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일종의 사적 금융이거든요.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누군가 뭔가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금해 놓은 상황이 아니라 임대인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산다든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마치 은행에서 돈을 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종 금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전세보증금이 어쩌면 사적 금융이라고 볼 수 있고 쉽게 말해서 대출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가계대출이 GDP의 100%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나 아니면 신용평가기관들이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만약에 전세보증금까지 가계대출로 편입한다면 그럼 엄청나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전세보증금이 이런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하반기 역전세 경고. 역전세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전세 계약을 하는데 기존 전세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가 역전세예요. 그래서 그냥 역전세라는 거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1억의 전세 계약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다음에 계약할 때 7천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3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이런 걸 역전세라고 해요. 근데 비교되는 게 깡통 전세예요.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전세 가격이 있는데 집의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매매가 2억에 내가 팔 수 있는데 여기에 전세는 3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잖아요. 이거를 깡통, 아무것도 없다. 빈 깡통이다. 그래서 깡통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는 좀 다른 개념이고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역전세 현상은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에 이런 역전세 물건이 전체 전세 계약 중에서 5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50% 이상이 만기가 돌아와서 계약해야 되는데 다 전세금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수로는 100만 가구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깡통 전세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전체 전세 중에서 8% 정도라고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큰 거는 역대 처음이고요.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문제가 일어나면서 주택시장이나 아니면 임대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저희가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역전세가 이루어지면 아주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 영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끼고 못 사잖아요. 불확실성이 커져서 집값이 오르려면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준다는 얘기예요. 특히 투자 수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도 줄지만 공급을 증가시켜요. 매도 물량. 즉 내가 집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전세를 끼고 사놨잖아요. 근데 그 전세값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아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매물이 증가하고 살 사람은 줄어들고 집값 하락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전세 나는 문제는 바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저희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시장은 가격이 하락해야 빠르게 회복하기도 하고 가격이 계속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락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락할 수도 있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할 때 빠르게 하락한다는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빠르게 하락할 때는 그렇게 내가 능력이 없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도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빨리 시장에서 퇴출돼야 돼요. 그래야 시장의 바닥이 형성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 집을 갖고 있으면 찔끔찔끔 내놓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역전세난을 그대로 두면 그런 과정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택 하락폭도 좀 커지고 그게 역설적으로 상승의 일종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역전세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2년 전에 왜 이렇게 비쌌어? 2년 전에 비쌌던 이유가 있어요.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 가격도 따라 올랐고 그리고 금리가 싸니까 전세담보대출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 뭐냐면 2년 전에 는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그런 법이 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2021년과 22년도에 크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만기가 언제 돌아옵니까? 2년 후 2023년. 2022년은 언제 돌아와요? 2024년.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역전세난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 하나는 뭐냐면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다. 두 번째는 계속 이렇게 비쌌더라도 계속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입주 물량을 측정할 때 누적 입주 물량이 중요해요. 이 주택 재화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재화는 한 번 쓰면 버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계속 시장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입주 물량이 증가한 게 아니고 누적적으로 얼마나 입주 물량이 증가했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최근 8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18만 호 이상 입주가 됐습니다. 아파트가요. 이렇게 많이 입주가 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새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루어지는 부담이 시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 지금도 빠지고 과거에 또 2년 전에도 비쌌으니까 이 격차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수명 다했다. 전세제도 대수술 예고. 정부가 전세제도를 개편한다고 말은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전세는요, 제도가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대수술하고 개편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래서 정부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뭐 되게 과격적으로 전세제도를 없애겠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세제도가 어떻게 시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이 역전세 문제가 잘 넘어가도록 고민해야지 사실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생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집주인과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전세제도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거죠. 근데 왜 집주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우리나라 집주인들은 집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돈을 벌고 싶냐면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 쉽게 말해서 그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집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질 수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전세제도를 이용하면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매수하기 되게 용이했던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들과 집주인이 집을 투자하기에 전세제도를 활용하면 되게 좋았다. 그럼 임차인들은 왜 좋았을까요? 역사적 배경이 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막 활성화되고 이런 게 80년대, 90년대 이럴 때가 많았는데 도시화가 집중되고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전세 잘해서 나중에 집 마련하는데 써. 그러니까 일종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붙으면서 나중에 나한테 집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죠. 근데 전세금을 주인한테 맡겨놨는데 그게 나중에 내 집 마련인데 왜 도움이 됐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 시기에는 전세금을 그렇게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돈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굉장히 어떤 일이 많았냐면 사기도 많고 은행도 망하고 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목돈을. 그리고 막 옆에서 친구들이 사업한다고 돈 꿔달라고 그래. 뭐 보증서 들라고 그래. 그래서 돈을 모아놓을 때도 없고 투자할 때도 만만치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전세금을 딱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어쨌든 그 전세금은 남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 전세금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임차인들이 굉장히 안전한 근거 역할을 했다. 전세 제도라는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월세가 안 나가잖아요. 사실 이 월세 안 나간다는 것도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은행에 맡겨놔도 10% 이상씩 돈을 줬거든요. 그러면 그 돈 받아서 월세 냈으면 훨씬 쌌어요. 그런데 그냥 심리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매달 그래도 내 돈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 내 돈을 지키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임차인들, 세입자들도 전세를 선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도 선호하고 임차인도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제도가 자연 발생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제도가 유지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야 돼요. 그래야 둘 다 해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전세금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전세금은 계속 오르니까. 그리고 집주인도 전세금 계속 오르니까 지금 이 돈 내가 다 써도 돼. 새로 들어오면 전세금 비싸게 줄 테고 그거 돌려주고 또 내가 쓰고. 이런 암묵적인 신뢰감이 있었다는 거죠. 전세금이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전세금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뢰가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과연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강남 불패, 서울 아파트 역전세 1만 건 아래로 송파 전셋값 상승. 강남 불패는 없어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초반까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데요. 가장 하락폭이 큰 데가 강남 3구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저는 불패 근거를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남 불패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역시나 강남은 뭐 전세가도 안 빠질 거고 살 사람은 많다. 이런 신화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화의 배경에는 뭐냐면 욕망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강남의 수요는 많다. 이게 전제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이 말뜻이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 많아요. 돈만 있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돈만 있으면이요. 돈이 없어요. 우리가 수요를 얘기할 때는 그냥 수요, 욕망하는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가 중요해요. 그 집을 살만하냐. 그래야 집값을 결정하는 수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급 스포츠카 모두 다 타고 싶어 하죠. 그런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야 모두 다 사고 싶어 하니까 그냥 막 생산해내. 이럽니까? 이렇게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얼마만큼 생산해내요? 내 비싼 차를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수요가 몇 명이냐를 예측해서 생산해내야죠.
그게 바로 유효 수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는 유효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살고 싶은 사람 많죠. 근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강남의 집값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수요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강남 3구의 지표가 좋은 이유는 회복세만 보니까 불패라고 얘기하죠. 떨어진 걸 봐야죠.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또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다시 오르면 수요는 감소해요. 어떤 수요? 유효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복 탄력성은 높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패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유지된다면 입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지와 또 가격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냐? 라는 거는 다른 측면이에요. 입지가 좋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 투자할 때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입지가 좋은 건 계속 오른다? 아니에요. 너무 비싸면 입지가 좋아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온리 프라이스, 가격을 보시라. 가격이 적절한가? 적당한가? 그리고 지금의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저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입지만 좋다, 임장 다니고 막 와, 저 집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집을 사고 그래서 영끌이 나오는 거죠. 집값이 이렇게 빠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입지 좋은 데가. 그렇게 새 집이. 그건 뭐냐면 요것만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가격과 입지와 그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를 이런 어떤 균형 있는 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이 되게 어려운 게 각자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조건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가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또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또 내 사정도 있는 거예요. 난 기본적으로 뭐 여력이 돼. 그리고 부모님이 잘 살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떨어져도 조금 떨어져도 지금 사도 돼. 그러니까 나의 시점과 시장의 시점이 이렇게 교집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집값은 떨어졌는데 내 능력이 안 돼? 그럼 못 사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고가 아파트들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막 300억, 400억짜리는? 그런 집은 안 빠져도 그냥 내 능력이 되면 사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산시장에서는 물론 노력하면은 가장 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쉽지 않다. 그래서 나의 시점을 잘 고려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가격이 오면 뭐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달라요. 조언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시장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다르거든. 시장을 분석해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맞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각자.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게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거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집은 기본적으로 빚을 일으키지 않으면 못 삽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빚을 일으켜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가격이 막 오를 때나 과도하게 내 능력에 운영되지 못할 그런 집을 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빚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사는 건 맞는데 이 집이 적정한 가격이냐 그리고 시점이 지금 집을 살 때냐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LTV 뭐 적정한 수준이 이제 40% 50% 이런 얘기 하는데 또 각자의 상황이에요.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내가 은행에서 나 가봤더니 당신은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신용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집값이 70%까지 꺼줄게요 라고 그러면 집값이 엄청 떨어진 상황이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레버리지에 대한 너무 공포감을 가지지 마시라. 빚을 일으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빚을 일으켜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나 평등하지 않는 세상 꿈꾸는 당신, 400억 반포 아파트 광고 결국 사과. 근데 이런 광고를 낸 이유는 어쨌든 이 광고를 내면서 굉장히 광고는 또 잘 됐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닌가? 그런데 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 실제로 사람들의 욕망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걸 내보이고 싶고
있고 차별점을 사실은 내세우는 데는 부동산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대표적인 사치제라는 게 사실 자동차 이런 건데 자동차와 함께 집이라는 거는 또 다른 그런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런 욕망들을 막 이렇게 자극하고 그거를 부추기는 사회가 되면 그럼 약육강식인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집값이 9년간 상승했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 또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우월감,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뭐 단초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근데 이런 광고들이요, 집값의 꼭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가장 비싸다는 증거, 너무 지금 많이 올랐다,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그렇게 집값이 버블이 심해졌을 때 나오거든요. 과거에 일본에서도 집값이 뭐 엄청나게 버블이 많이 끼었을 때 이런 얘기들 해요. 막 도쿄에 땅을 다 팔아서 미국을 사자, 막 이런 광고도 나오고, 일본이 자기네 나라가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다, 그래서 뭐 엄청 호화한 집 같은 게 막 광고로 나오고 그런 책들이 나오고, 그런 시점이 정확히 쉽게 말해서 꼭지, 가장 버블이 심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볼 때 아, 이게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버블이 엄청 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치나 정책은 이런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그렇게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주거 취약층이나 청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 복지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민간하게 너무 이렇게 맡기면 다 비싸게 팔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빌라 사기라든가 이게 과도하게 주거 취약층의 임대차 시장이 민간하게 맡겨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이원하게 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민간하게 막 이렇게 거래되고 이런 시장은 그런 시장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이 시장을 쫓아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층을 위해서는 사실은 임대차 보호법이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늘려나가거나 공동주택을 확충해서 문제를 또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좀 독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적인 시장에 이 시장이 넘어가는 순간 엄청난 피해가 커질 겁니다. 분리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하락 시기에도 또 같이 가격은 빠지만 달라질 거예요. IMF를 지나면서 한국의 투자 수요가 증가한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돈 되네.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3, 40년 동안 2번밖에 없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시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가격이 막 떨어지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가치가 있어서 살 것 같지만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요. 아,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크게 하락한 건 한 3시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빼면은 2시기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시기는 IMF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1997년 이후로 집값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 시기에는 독특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만 보면 1997년과 98년도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평균적으로 집값이 막 40% 이상씩 빠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졌다가 회복세가 굉장히 빨랐어요. 하락폭도 크니까 회복력도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의 원인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있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일종의 외환 위기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자 유치를 너무 많이 한 다음에 방만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외환 위기가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외환 갚으라니까 못 갚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 부동산 시장은 별개로 매크로한 거시경제 문제가 생겨서 부동산에 타격을 준 거예요. 부동산 내생적인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내생적인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어땠습니까? 회복력이 빨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건강한데 다칩니다. 그러면 회복이 빠르죠. 그런데 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졌어요. 다쳐서 쓰러진 게 아니고. 그럼 회복력이 느리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내생적으로는 사실은 건강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치니까 쓰러졌던 거죠. 그런 1차 하락의 시기가 IMF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락은 뭐냐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때는 두 가지 문제가 겹쳐져요. 2차 하락
시기는 서브프라임이었잖아요. 서브프라임은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모기지와 주택 파생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위축하는 현상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이 오니까 하여튼 영향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내부적으로 주택시장에 문제가 일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까지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 속에서 외부의 이런 서브프라임이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딱 미치니까 너무 비싸진 가격이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하락합니다. 그런데 IMF 때하고 조금 다른 하락은 뭐냐면 한 7, 8년 동안 회복 못하고 하락했다는 거예요. 기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또 달랐다. 일기 하락하고. 자, 이제 앞으로의 하락이 올 텐데요. 제가 예측하는데 이 하락 시기에도 또 같이 가격은 빠지만 달라질 거예요. 다를 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이유는 높아진 가격이 있어요. 기초보다도. 이게 우리는 뭐 펀드멘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초 체력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이 지금 투자 수요가 너무 많아요. 과거하고 대비해서. 투자 수요가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투자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타격을 받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전세 가격 때문에. 이건 뭐냐면 내부적으로 지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전 보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아픈데 만약 외부 충격까지 온다.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최근에 외부 침체가 세게 왔잖아요.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 확 오니까 집값이 확 빠지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도 앓고 있으니까. 조금만 다쳐도 확 쓰러지는 거죠. 이제 외부 충격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내부적 모습이라고 볼 때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금 아프다. 많이 쉽게 말해서. 이게 가격이 빠지는 기간이 뭐 지금처럼 1년 빠지고 회복할 건 아니고 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인데 IMF라는 충격은 아직도 기억나요. 막 금 모으기 운동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누가 집을 사고 집 막 빚으로 있는 사람들은 팔기 바빴죠. 영화 중에 대표적으로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그게 이제 IMF 때 부동산을 얘기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니까 사람들 모여서 이제 아파트 삽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가봤더니 막 그 가장이 사실은 생을 달리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런 과정이 사실 있었죠. 집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집을 그렇게 빠지니까 누군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가격이 빠졌을 때 집을 산 사람들은 또 부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또 IMF 때도 그러면서 또 부자가 된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집을 막 투자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물론 있었지만. 근데 최근처럼 광범위하진 않았다. 소수가 집을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직장을 잃고 이런 분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팔면서 이제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런 집들을 팔면서 제가 볼 때 IMF를 지나면서 한국의 투자 수요가 증가한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돈 되네. 그래서 돈 번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이전에는 한국에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땅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로 바뀌기 시작한 게 저는 IMF가 기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하시거나 자산시장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첫 번째는 불패는 없다. 오르면 빠진다. 그리고 빠질 때 그 폭도 되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르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잠깐이었어. 그거 3, 40년 동안 2번밖에 없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시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 시기에 뭔가를 하고 그 시기를 유의했으면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시장에서는 그런 예외적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외적인 시점을 무시하래요. 아닙니다. 그런 예외적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시점이 왔을 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자산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외적인 것들을 더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더 반추하시고 지금도 그런 예외적인 시장을 저희가 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빠지는 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가격 빠질 때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리고 투자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죠? 와요. 오잖아요.
왔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길게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지, 역사에서 뭐 전쟁이 나왔는데 전쟁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에이, 앞으로 전쟁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걸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혹시나 모를까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준비하고 이럴까봐 역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산시장에도 그래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역사도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패턴을 사람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오르면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고 떨어지면 계속 빠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요 오를 거예요. 이거 패턴은 정확해요. 전 세계 어디든 어떤 자산이든 비슷한 게 있는데 많이 오르면 많이 빠져요. 또 그 이후로 많이 빠졌으면 많이 올라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올해 1분기에 가격이 회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빠진 게 회복했어요. 동일한 패턴을 보이죠. 자산시장은 그렇거든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이런 특성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즉 주식은 한 번 빠지면요 계속 빠질 수 있어요. 상패도 돼버리거든. 근데 부동산은요 계속 빠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빠지면 실사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다른 파생 상품이 없는 한 경착륙은 없어요. 50% 막 70% 빠지지 않는다고요. 어느 정도 빠지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요. 그래서 부동산은 많이 빠지면 사야 돼요. 많이 오르면 사용 가치를 너무 현저하게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거고. 과거의 하락과 폭락 시기를 볼 때 그런 공통점이 나올 수 있다. 과거에도 집 쓰고 지금도 쓰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가장 큰 호황과 가장 큰 위기가 동일하게 일어나요. 97년도 IMF 때를 맞이하면서 위기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90년도 초중반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호황기였어요. 막 신도시 만들어지고 땅값 오르고 막 부동산. 그러니까 최대 호황은 최대 불황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서브프라임도 말씀드렸죠. 2007년부터 이후에서 아파트 가격이 7, 8년간 빠졌다. 근데 2000년 초반부터 카드 사태 이후부터 2006년까지 집값이 폭등해요. 거의 강남 아파트는 6배가 올라요.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9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최대 호황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불황과 연결이 될 거예요. 최대 호황이 없으면 최대 불황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불황이 없으면 또 최대 호황도 안 오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집값과 자산 가격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폭을 크게 만들지.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IMF 이후로 아파트, 거주용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살까요? 수요자가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사용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 근데 가격이 막 떨어지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가치가 있어서 살 것 같지만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요.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심리적인 기제 때문이에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용 가치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진다고 했죠. 그럼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 사고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서 임대를 줘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을 내가 살려고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빠지면 계속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화를 못 읽어요. 근데 가격이 빠지면 이 정도 빠졌으면 투자할 만하네? 사용 가치가 있잖아 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더 오를까 봐 무서워서 사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정도 오르면 집을 팔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IMF 때 집값이 그렇게 빠지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집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IMF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투자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가 우리나라가 아파트 투자의 시작이 아닐까. 문헌을 보면 전세는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생겨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대신 언제 이제 많아졌느냐. 전체 임대차 비중 중에서 전세가 지금 5,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 10%, 20%였거든요. 왜 이렇게 비중이 증가했을까? 그때가 이제는 기폭제가 된 건 일기 신도시예요. 일산, 분당 이런 지역에 일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100만 가구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아파트가 막 새로 생기는데 아파트를 그럼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사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집을 살 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집을 사게 하려면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기지가 활성화가 안 됐던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못 시켜요. 신용 상태가 낮았기 때문에. 가게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월급을 받는데요. 노란 봉투에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용 상태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리고 집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는데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은행에서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지어지긴 하고 있는데 집을 사지 못하는 거야. 근데 아주 좋은 방법이 생겨난 거죠. 전세를 이용해서 누군가 집을 사고 전세를 낸 사람은 그 집을 사용하고 실제로 소유와 사용이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집들이 많아지니까 전세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개발 증가와 함께 전세 배중의 확대가 같이 동반해서 일어났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뭐냐면 상황적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점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가격에 살만한 수요는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 능력 지수라는 거 있는데 지금은 가격 수준으로 해서는 거의 180% 이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집값을 버텨볼 만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판단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의 또 하락 원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집값이 많이 올라서 버블이다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과거하고 평가하기도 좀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소득도 증가했고 가계의 자산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값을 절대 수준으로 해서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또 전세 가격 하락 때문에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물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집값의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런 시점이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예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전세 가격 하락도 있지만 그만큼 사실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탱할 만한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 5월 주택가격 상승률 7년 만에 최저.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투자 수요와 투기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누군가 돈을 벌 목적으로 집을 사니까. 그런데 한국과 다른 나라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세예요. 전세가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들이 전세를 이용해서 집을 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집을 살 수 있어요. 사적 대출이 가능하죠. 저희가 전세를 얻는데 집주인의 직업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물어보기 좀 시작했죠. 혹시나 못 받을까 봐.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국은 집을 살 때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모기지를 일으키고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가서 나 집 싸게 돈 좀 꿔주세요.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다 소득이 얼마예요?를 물어봅니다. 상환 능력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집을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집을 투자로 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독특한 측면이 있다. 그 독특한 측면의 이면에는 전세제도라는 특수성이 사실 있는 거죠. 일본은 거의 안 하고 다른 나라들도 가장 다른 점은 개인들이 막 집을 투자로 사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지만 개인들이 나 집 사서 돈 벌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도 돈 벌고 가족 중에서도 돈 벌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집을 투자 목적으로 막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그게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심리에 크게 좌우돼요. 이게 자산시장이라는 게 옆에 사람이 돈 벌면 가장 배가 아파요. 그런데 외국은 옆에 사람들이 집으로 돈 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오랫동안 갖고 있고 그러다가 내가 이사 갈 때 보니까 돈 벌었네 정도지 야, 나 이번에 임장 가서 뭐 2, 3년 만에 나 2, 3억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 아픈 정도가 좀 덜하다. 이래서 한국은 개인들이 막 사고파고 이런 시장에 좀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 쉽겠습니까? 개인들 욕망을 어떻게 제어해요? 그리고 돈 번다는데. 돈 번 수단이 된다는데. 집값이 이렇게 빠지면 또 투자하는 사람이 나와서 집 산다는데 이제 앞으로 개인들은 집 사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값이 계속 장기적으로 빠지지 않는 한 일본처럼 그러지 않는 한 이 개인들의 집을 향한 투자의 욕망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없애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니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는 주식도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도 분석하고 자산시장 전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실 때 요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아시고 공부하시고 하세요. 투자와 자산시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보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찾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번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 적고 막 이랬더라 이렇더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 몰랐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강조하지만 뭐가 중요하지?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핵심이 뭘까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좀 드렸다. 사람마다 중요한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유익하게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